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국군이요.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있나요? 그러게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지? 미국, 독일 훌륭한 기술을 가진 나라도 많은데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한군 공항에서 여러 군인들이 한국행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무치 자네가 한국과 군사교류 프로그램 선발 인원에 선정되었어. 제가요. 가기 싫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군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공군 소령 야무치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지구상 어디에 있든 하늘은 하나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군용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는 그 감정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어떻게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의 회색 날씨였죠. 피부에 달라붙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씨였죠. 이른 시간 정비사 특수부대원 그리고 이번 교류를 이끌 파일럿으로 선발된 저를 포함한 여러 대원이 공군 기지에 모였죠. 저는 익숙한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만지며 항공기를 점검했죠. 낡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계인 제 전투기는 세계를 횡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오랜 비행으로 닳고 다른 가죽 가방을 조종석에 던져넣고 그 뒤에 올라탔죠. 엔진이 시동을 걸자 제 마음속의 의구심도 사라졌죠. 저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의 기술이 구식이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 가는 걸까?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교환되지 않는 형식적인 외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비행은 길었고 아래 세계는 유럽의 녹색과 갈색에서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와 광활한 바다로 바뀌는 풍경이었죠. 앞으로의 몇 주를 생각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죠. 우리는 조국과 공군의 유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책임의 무게는 끊임없는 압박이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찰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은 터미널의 매끈한 라인과 첨단 기술의 소란스러움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매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깔끔한 제복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의사소통의 간극을 메워주는 한국인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죠.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혼란은 자칫 저희의 계획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를 안내했죠. 인파에 휩쓸려 이동하는 동안에도 매끄러운 운영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디지털 출입국 키오스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수북이 쌓여있던 서류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행객들은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터치에도 반응하는 화면이 종이 양식 하나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스캐너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간단한 신원과 함께 입국이 완료되었죠. 하지만 제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한 것은 여행 가방 분실 사건이었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또 하나의 분실물인 여행 가방이 분실물 처리 과정에서 사라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단 한 점의 분실물도 없이 우리에게 돌아왔죠. 그것은 제가 몰랐던 신뢰, 낯선 사람의 선함에 대한 믿음, 구식이지만 가슴 뭉클한 믿음을 말해주었죠.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앞두고 호텔 방 창가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인천 시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된 인천의 모습에 빠져들었죠. 아침 식사는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죠. 식욕을 돋우는 동시에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입맛을 깨우는 김치와 섬세하고
풍미가 좋은 라이스 롤을 맛보았죠. 아침 식사 후에는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기지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도로였죠. 기지는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고 한국 공군의 능력을 보여줬죠. 경납고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활주로에 늘어선 항공기들은 최신 항공 우주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한국 장교들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군대의 격식과 오랜 전후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죠. 우리는 전술 토론과 실제 시범이 혼합된 그날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죠. 그들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과 유창함은 칭찬할 만했고 시간을 내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죠. KF-16 전투기 시범은 경외감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죠. 한국 조종사들이 기체를 조종하는 정밀함은 움직이는 시였죠. 하늘에서 춤을 추는 전투기들을 보면서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과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실감할 수 있었죠. 점심은 공동 식사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훈련과 임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사랑하는 공통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전략과 기술 세션이 이어졌죠.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네트워크인 통합 방어 시스템을 소개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전지전능한 시선으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작전의 핵심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뜬 채 잠들었죠. 저는 이 교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누가 더 잘하고 더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교환 근무 셋째 날 저는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났죠.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인 정비사와 엔지니어, 즉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는 숨은 영웅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비 경납고에 다다랐을 때 그 거대한 규모를 실감하기 시작했죠. 고향에서 익숙했던 경납고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왜소해 보였죠. 내부에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자 팀은 정교한 동작을 선보였죠. 정우라는 이름의 수석 정비사가 굳은 악수와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죠. 그의 팀은 젊은 직원과 숙련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충격을 주는 수준의 집중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죠. 정우 씨는 엄격한 체크리스트와 유지 보수 일정을 설명하면서 항공 안전과 방어 준비, 태세라는 큰 틀에서 볼트 하나, 전선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으며 모든 기술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문화의 꼼꼼한 성격이 정비사들의 정밀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정우 씨는 엔진 전면 점검이 한창인 항공기로 우리를 안내했죠. 그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기술 용어는 익숙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제가 본 것 이상의 것이었죠. 그들은 마모가 문제가 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개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아닌 정비사들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죠. 불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으며 제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지애가 느껴졌죠. 오후에는 아인드디 부서를 둘러보았죠.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었죠. 새로운 추진 시스템부터 첨단 항공전자 공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대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려는 그들의 야망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죠. 정우의 디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는 공군의 힘은 조종사의 기량이나 제트기의 날렵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참모들의 힘과 독창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강조했죠.
군대의 진정한 힘은 하나의 응집력 있는 부대로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군은 탁월했죠. 한국에서의 넷째 날 해가 떠오르자 공기는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찼죠. 오늘 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를 목격하게 되었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음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항상 생사를 오가는 특수부대원들이었죠. 특수부대의 훈련시설은 본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독의 요새였죠.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량을 연마했죠. 훈련장에는 장애물 코스와 정밀 사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사격장이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이 있었죠. 우리는 특수부대 사령관인 이 대령을 만났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짓은 절제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억양이 있긴 했지만 영어는 명확하고 정확했죠. 그는 우리에게 그날의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고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은 그들의 탄압과 힘을 조용히 증명했죠.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었죠. 엄격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지만 광기에도 방법이 있었죠. 모든 운동과 훈련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고안되었죠. 저는 대원들이 속도와 효율이 뒤섞인 동작으로 근접 전투를 연습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죠. 이 대위는 항공기나 밀폐된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모든 움직임은 개선되어야 했고 모든 타격은 치명적이어야 했죠.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죠.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팀에서 관찰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장비를 착용하고 팀원들을 따라 납치된 비행기 모형 안으로 들어가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죠.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처럼 사람의 말과 함께 진행되었고 몇 분 만에 끝났죠. 팀원들은 놀라운 수준의 협동심을 발휘하며 하나의 조직으로 일했죠. 훈련 시설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았죠.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결단력, 기술, 불굴의 인간 정신의 화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가 목격한 전우회가 한국 공군 장병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였죠. 한국에서의 5번째 날은 새로운 열망으로 시작되었죠.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가 저의 목적지였죠. 비행학교에 들어서자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향수와 전우회가 교차했죠. 아카데미에서 저는 한국어로 하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비행교관 하늘을 만났죠. 하늘 교관의 항공에 대한 열정은 푸른 하늘만큼이나 맑았죠. 하늘은 제자들의 도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향한 저의 여정을 떠올렸죠. 하늘은 저를 세션에 초대했고 저는 젊은 생도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몇 년 전 제 눈에서 타오르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죠. 생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이 넘쳤고 시뮬레이션은 치열했으며 헌신적인 자세는 틀림없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날개로 옮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오후에는 하늘이 훈련 비행의 부조종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으로 저를 놀라게 했죠. 하늘로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은 점점 축소되고 하늘의 단순함이 우리를 감쌌죠. 통역이 필요 없는 공유 언어인 기체와 우리 둘뿐이었죠. 한국에서의 6번째 날은 예상치 못했지만 깊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죠.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수팀 등 이분들이 없다면 공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원 직원들을 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비 승무원들과 함께 오전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세심한 작업을 관찰했죠. 정비사 한 명 한 명이 안전의 수호자이며 모든 항공기가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정비하고 있었죠. 저는 렌치를 돌리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죠. 오후에는 관제탑을 방문했어요. 관제사들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지휘하는 활주로의 마에스트로였죠. 관제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관제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관제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군사 교류를 한 지 일주일이 되었고 저는 지상 높은 곳에서 땅과 바다가 뒤엉켜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이번 여행에서는 드물게 혼자 조종석에 앉아 한반도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항로를 조종하고 있었죠. 아래로는 비무장지대 DMZ가 상처처럼 펼쳐져 있어 분단된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조정실의 고요함은 지난날의 북적거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죠. 열정적인 교관 하늘이가 생각났죠. 정비사들의 헌신, 항공관제사의 정확성, 물류팀의 헌신도 생각했죠. 한국에서의 여정 8번째 날에는 공군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죠. 모든 임무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날이었죠. 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비 승무원, 관제탑 운영자, 군수, 코디네이터 등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죠. 한 명씩 호명되어 표창을 받았죠. 평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노련한 한국 장군의 기조연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는 비행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수많은 준비, 계획, 지원의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용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기념식이 끝나고 기지의 정비시설을 둘러보았죠. 이곳에서 기술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했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은 모든 군사작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분명했죠. 점심은 수상자들이 주최한 바비큐 파티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죠. 분위기는 활기차고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했죠. 계급과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전우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물류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죠. 그들은 공군 작전 유지에 필요한 복잡한 조율을 시연했죠. 모든 조종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정확성과 선견지명이 인상적이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공군의 힘으로 결집된 수많은 개인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군대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고국에 있는 정비사들과 직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 새롭게 느낀 감사를 표현했죠.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웅심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군사 교류 마지막 날인 9일차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았죠. 하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죠.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의 국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기권. 가장자리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고독한 임무였죠. 상승하면서 지난 2주간 제가 경험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첫날의 회의감이 새로운 만남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크라이나 유산과 한국 문화 사이에 놓인 이해의 순간마다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생각했죠.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아래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 보이기도 했죠. 하늘 위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고 지상에서 중요해 보였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집이라고 부르는 지구의 웅장함 속에서 사라졌죠. 기름 묻은 손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정비사,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조종사,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관제탑 운영자, 복잡한 수요와 공급에 춤을 추는 물류 담당관 등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군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실타래이며 국가를 방어하는 임무의 필수적인 존재였죠. 고궁의 평화와 고독은 저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고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다른 나라 군대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었고
두 팔 벌려 환영받았으며 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죠.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제 커리어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며 조종석에서 내렸고 그 하늘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나 한국이 아닌 그저 우리 모두의 하늘이었죠. 여기까지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느낀 경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어요. 비록 저는 군인이라는 한 직업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길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던 라트비아 남성이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남성을 쳐다보는데요. 갑작스러운 남성의 제안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트비아인 로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루시. 무뚝뚝한 오빠인 데렌이 루시. 있는데요. go. 오빠는 정말 남보다 못한 루시. 사이 같은 무신경의 소유자였습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부분이라고 Let's go. 한다면 어린 Come on. 시절 제가 놀다가 넘어지자 웃지도 일으켜 주지도 Atta 않고 girl, come on. 그냥 쳐다보고 휙 하고 가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어찌나 기억에 남는지 오빠의 무뚝뚝함을 설명할 때마다 이 일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런 오빠에게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관심사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닌자와 사무라이에 관련된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개인의 취향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다지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빠와 제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오빠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여행이든 뭐든 간에 한 번쯤은 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성인이 되었으니 그럴만하다 싶었죠. 그런데 교환학생 발표날 오빠가 시무룩하게 돌아왔더군요. 별로 표정에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인지라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엄마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빠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지는 꽤 되었거든요. 엄마는 오빠가 교환학생 신청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이름이 헷갈려서 잘못 지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면접도 봤을 텐데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으나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싫어 그냥 넘어갔죠. 안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했지만 이미 합격되었으니 포기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었죠. 오빠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려고 먼저 찾아봤는데 알면 알수록 일본과 다른 곳이라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더니 잠시 후에 그 말을 다시 철회하곤 했습니다. 몇 번을 간다는 둥 안 간다는 둥 얘기하던 오빠는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을 잘하지 않던 오빠가 부모님께 한국에 가긴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기에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연락 한 번 안 할 것 같던 오빠는 도착한 날부터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엄청 불안한 목소리를 띠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통화하면서 잠깐 웃기도 하는 여유도 생겼다더군요. 그렇게 오빠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을 해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연락을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저와 오빠는 서로에게 관심 없는 듯이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오빠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라트비아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스타일 자체가 달라졌더군요. 항상 티셔츠에 커다란 캐릭터가 있는 것만 입더니 깔끔한 무색 티셔츠와 바지로 바뀌었더군요. 심지어 선물까지 사왔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곶감 개량 한복 저에게 준다며 한복 입은 곰인형을 사왔습니다. 솔직히 달라진 오빠는 좋다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표현 한 번 해준 적 없던 오빠였는데
선물을 건네주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더군요. 직접적으로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항상 엄마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그 오빠가 말이죠. 순간 당황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자 괜찮냐면서 머리에 손까지 올리더군요. 저는 질겁을 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저는 빠르게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빠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더군요. 심지어 거기에는 편지까지 꽂혀 있었죠. 낯간지럽다고 생각되긴 했지만 열어본 편지에는 그동안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하게 못 지낸 것 같으니 다시 친해져 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히 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긴 하더군요. 다시 나가본 거실에서는 곶감을 하나씩 먹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이라서 먹고 싶지 않았지만 선물이니 안 먹을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말랑말랑하고 달달한 게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았죠. 다들 반색을 하며 먹었는데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오빠는 기쁘다는 듯이 웃어 보였죠. 두 번째 선물인 개량 한복을 다 함께 보게 되었는데 약간 일본풍 의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오빠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아권이라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 의상임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개량 한복은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스님들이 입는 옷처럼 생겼더군요. 다들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입어보고 난 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넉넉해서 입고 다니기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더군요. 이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꺼번에 모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하거나 모여도 3명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이었거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같이 살고 계셨기에 더 모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빠 덕분에 모두 모여서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요? 오빠의 변화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잘 씻지도 않았는데 귀국한 날부터 매일 씻는 겁니다.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씻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좋은 냄새가 풍기더군요. 너무 신기해서 왜 그렇게 잘 씻냐고 하니 한국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주위에서 만난 한국인에게서 안 좋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군요. 뭔가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빠는 아빠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신문을 읽고 있으면 괜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빠를 따라서 신문을 읽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세계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아침을 먹을 때마다 둘의 토론을 듣느라고 기가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셋이 낚시를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오빠가 이렇게 셋이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할머니조차 할아버지와 오빠가 언제 친해졌나 모르시더군요. 그렇게 셋은 낚시를 다녀오더니 큰 물고기 몇 마리와 귀환했습니다. 얼마나 모험담이 굉장하던지 일주일간은 모험담 얘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더군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행복해하는 추억이 하나 더 쌓였다는 게 눈에 띄게 보였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오빠가 정말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전에 있던 오빠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 같은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오빠는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아예 한국에 있는 대학에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배웠던 역사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역사가 아주 예전부터 이어졌다는 것에 관심이 가서 그쪽으로 배워볼까 한다고 하더군요. 남의 역사를 굳이 배워야 하나 싶었지만 오빠가 하고 싶다는 것이니 지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오빠가 오고 매일 새롭던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다 모으더니 내일 저녁에 자신이 한국식 바비큐를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더니 삼촌도 부르라고 하더군요. 아빠의 동생인 삼촌은 아빠와는 친한 편이지만 조카들인 저희랑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요. 그런 삼촌까지 부르라고 하니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 같더군요. 삼촌은 오빠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빠가 부르면 불렀지 조카인 저희들이 나선 적은 없으니까요. 삼촌은 신이 나서 저희 집으로 오셨고 오빠는 돼지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트비아에서 바비큐라고 하면 두툼한 소고기를 그릴 위에서 굽는 것인데 오빠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은박지라는 것을 그릴 위에 깔더군요. 그러더니 돼지고기를 올리고 기름이 모이자 김치를 올렸는데요. 처음 보는 방식에 제가 의문을 표하자 오빠는 진짜 맛있다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고기를 굽기 전 해놓은 밥과 함께 고기를 내놨습니다. 삼촌도 바비큐라더니 하면서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먹어본 순간 눈이 동그랗게 변하더군요. 고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궁금해서 뭐냐고 물어보니 돼지고기 삼겹살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고소하게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맵다기보다는 새콤한 느낌이 들어서 고기에 남아있는 느끼함까지 없애주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쌈장이라는 소스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이 풍부하게 느껴지고 고기를 더 맛있게 해주더군요. 일반적인 소스랑은 다른 맛에 푹 빠져 쌈장만 먹었다가 오빠한테 혼이 났습니다. 쌈장만 먹으면 짜니까 다른 것과 같이 먹으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족 모두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빠가 처음으로 해주는 요리인데 싫어할 리도 없고 말이죠. 삼촌도 처음에는 툴툴 뗐는데 어느새인가 칭찬 일색이더군요. 조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는지 몰랐다면서요.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오빠의 칭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기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한국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서 한국어 능력도 많이 늘었던 모양이더군요. 오빠는 기쁜 표정으로 유학을 떠났고 현재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부터 오빠를 변화시킨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오빠에게 연락해 어디 대학교를 가야 할지 상담도 하고 예전에 비해 많이 의지하게 되더군요. 우연히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든든해진 오빠 덕분에 많은 일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너무 좋답니다. 저도 꼭 오빠와 같은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나누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